축농증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은 저희가 치성 상악동염으로 방송을 몇 편 이전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 옆에 위턱 위에 눈 밑에 광대뼈 속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이름이 상악동, 저희는 부비동이라고 하지만 환자한테 얘기할 땐 상악동 또는 최근에는 해부학적 용어가 한글로 많이 바뀌었어요. 재미있는 말, 위턱동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빈 공간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곳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걸 축농증이라고 그래요. 농이 모였다 해서 축농증입니다. 저희는 치성 상악동염, 치과 때문에 원인이 됐어요. 임플란트 때문에 원인이 됐어요. 치성 상악동염이라고 해요. 이 상악동염이 생기는 상악동과 만나는 곳이 입안에서 위턱의 어금니 쪽이에요. 대개 제2소고치, 제1대고치, 제2대고치는 대부분 만나요. 제1소고치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상악동이 큰 사람은 송곳니가 들어가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금니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뼈가 얇아진 경우에는 그 안에다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치과 의사들이 상악동을 모르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염이 생겼다고 방송이 나온 거예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구강암면외과학회 모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에 생긴 염증을 치과 선생님들이 아니면 치료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상악동에 내시경을 넣고 위해를 주로 해주시고요. 저희 병원에 온 환자도 나는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받았는데 이 아래가 해결이 안 돼서 치과에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악동에 뼈 이식을 했기 때문에 염증이 꼭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뼈 이식 재료가 살이 얇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도 있어요. 근데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나빠서 수술에 이기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 상악동염 환자 중에 타 병원에서 온 환자도 많고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수술한 환자도 있어요. 어떤 환자냐면요. 뼈 이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축농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은 이 안에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다가 이 수술이 갔을 때 자극으로 작용하면서 그 자극에 몸이 이기지 못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악동염을 꼭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 이걸로만 생각할 게 절대 아니다. 수술에 관련돼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이 끝났어요. 3년, 4년,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근데 사용 중에 축농증이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면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하고 관련된 축농증, 치성상악동염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보면 수술 직후에 생기는 거 하나, 수술 후에 사용하면서 관리 중에 생기는 거 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치료 방법은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해요. 첫 번째, 치과 질환의 원인이 됐던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치료한다. 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열심히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악동 안에 부어있는 데를 약물 치료를 해요.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걸로 치료가 안 되면 치과 의사는 입안으로 세정을 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코 안으로 세정을 해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입안으로 세정을 해서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면역 조절 치료를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 된다면 수술을 해가지고 다 긁어내는 근치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시경을 수술에 쓴 거가 8년이 지났습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면역 치료를 도입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좋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길 가능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원칙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임플란트랑 관련된 치료는 국소마취하에서 약물 치료와 면역 치료와 상악동 세정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말씀드린 이전에 해놨던 치성상악동염의 동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랫니 임플란트 치료 중에 신경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얼굴 감각이 이상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플란트 수술로 얼굴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면요, 되게 아래 입술 근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아를 다 빼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가끔 부분적인 마취가 윗입술에도 생기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랫입술이 더 많아요. 우선 윗입술에 생긴 건 절대로 절단되거나 끊어진 게 아니라서 시간이 가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윗입술에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암만 차려도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료로 없습니다. 이건 다 돌아옵니다. 근데 아래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래의 경우에는 뇌에서 나온 신경이 아래턱의 측지에 해당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뼛속을 달린 다음에 이 정도 부위에서 입술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신경이 어디를 지배하느냐를 본 건데 입술을 지배하는 거예요. 치아를 지배하는 거예요. 치아 주위의 잇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하거나 사랑니를 뽑다가 그 부위에 손상이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만일에 입술이 눌렸어요. 임플란트가 눌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빼내야 돼요. 왜? 압력을 주는 컴프레션 때문에 신경이 변성이 올 수 있거든요. 빼주게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 중에 진단을 잘못해서 기계가 들어가서 신경을 끊었어요. 이건 안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신경종이라는 나쁜 질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때 원칙 하나가 있어요. 신경에서부터 적어도 1mm, 2mm 떨어진 곳에 임플란트가 식립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사가 신경에 손상을 주려고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한테는 가까이 안 가면 임플란트를 심어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이 가다가 손상이 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는 치과 의사는 없어요. 다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리고 손도 연습해서 딱 그 자리에 있도록 해요. 근데 폭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떨어져서 심는 게 좋고 그럴 때는 차라리 짧은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요즘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거를 심으면 예후가 더 좋은 건 환자에게 틀림이 없어요. 이때는 지금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드릴을 써서 밑에 정확하게 떨어진 길이를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에 있는 스타퍼가 미끄러짐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요. 만일에 신경 손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 컴플렉스, 종합 비타민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 손상의 회복이 빨리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비타민 B 8개 중에 12번에 해당되는 코발라민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코발라민을 꼭 활성형으로 드셔야 됩니다. 비활성형은 사이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비타민 B 영양제에는 사이노코발라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메칠코발라민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B를 드시면 돌아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드립니다. 자, 성공적인 임플란트 심기 관리 이것도 설명을 올려드려야 되겠는데요. 대부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빨리 하고 싶다. 손쉽게 하고 싶다. 이 두 가지에는 함정이 있어요.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빨리 하는 방법,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손쉽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원칙이 없는 손쉬움과 원칙이 없는 빨리 심기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뼈가 부족하다면 뼈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수술하기 전에 염증이 있었다면 그 염증 부위를 완전히 치료해서 염증이 없어져서 면역학적으로 뼈가 유착될 때 대식세포가 M1, M2라는 원래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이 적절하게 다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상악동염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붓게 되면 그냥 수술하면 더 많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잇몸이 부어있는 경우나 상악동 점막이 부어있는 경우 얘네들을 줄일 수 있는 면역치료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환자에게 추천합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다음날 소독하고 일주일달 실 빼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보자고 그래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보는 환자는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환자분이 아픔을 느끼고 민감해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좋은 성품으로 조금의 불편함을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병원 가야 돼 하는 분은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불편해도 이 정도는 원래 있는 거야 생각하고 안 오시게 되면 신문 임플란트 주위 뼈가 다 녹아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정확히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상처를 소독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리고 그리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한 포인트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임플란트 시술은요, 신고 보철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뼈가 붙어 있는 걸 옛날에는 기계적인 부착으로 봤지만 지금은 면역학적 부착으로 봅니다. 얘는 평생 동안 동쪽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좋은 뼈가 다시 생겨요. 나쁜 뼈는 없어져요. 그때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미생물의 공격이 있게 되면 임플란트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임플란트를 담당하는 치과 의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 전 단계에서 더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는 합니다. 그래야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보철이 올라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끝이란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